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낙하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짧으면 수십 년, 길어도 120년을 넘지 못합니다. 평범한 개인으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장면이 남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덧없고 의미 없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이 이어지면 역사가 되고 그 개개인의 관계가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가 되고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개인이 만든 사회는 역사와 문명을 만들기도 하지만 역사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고대, 중세, 근세, 근대처럼 도식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강물의 흐름처럼 흘러가다 문득 돌아보니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 흐름이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내부의 다양한 재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재해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며 그 관계가 확대되어 체계, 질서, 인식, 언어, 문화 등이 형성이 되고 바로 그것이 또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사회와 개인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와 개인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회의 재 문제 중 오늘은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를 여러분도 자주 접하시죠?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둔감해진 느낌입니다. 먼저 저출산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네이버에서 저출산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최근에 한 3, 4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저출산에 대한 얘기를 기사로 쓴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매년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50년 뒤에는 인구가 3,600만 대보다 적다는 얘기고요. 출생아가 연간 16만 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사람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100명이 119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고, 이제는 이제 군대 갈 사람이 없으니 지금까지는 이제 고도 비만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근데 고도 비만도 현역을 입대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지방의 저출산 지역 소멸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6년새, 최근 6년새 문 닫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31곳에 다다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더 문을 닫을 것이고요. 저출산은 대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대 신입생, 지방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입생 40% 충원 못했다. 그 사회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생산 연령 인구, 즉 노동을 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3년 뒤에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 얘기를 하고 있죠. 0.59로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저출산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보면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은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사회와 떨어뜨려 얘기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의 집합체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부동산 가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사려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매수자가 경쟁을 시작하면 매도자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부동산 거래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사려는 사람 중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사려는 사람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 매도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 간의 거래는 사회 전반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하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흐름처럼 저출산 문제도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 저출산은 고령화와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눌 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비고령 인구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산율이 낮다는 의미와도 같겠죠.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2017년부터 고령 사회이고 2024년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이니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고령 사회도 저출산, 인구 절벽, 지역 소멸과 함께 듣다 보니 덤덤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위기감이 덜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47명을 제외한 253명을 인구 비례로 지역에서 선출합니다. 22대 총선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지 않아 21대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는 각 구별 3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각 구마다 각 을, 병 3개의 선거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강동구도 1개의 선거구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에 있는 수원시는 5명을 선출합니다. 선거구가 갑, 을, 병, 정, 무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면 4개의 군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곳만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 외에도 4개 군을 묶어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지역은 매우 많습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지역수가 변함없고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된다면 서울에서는 1개 구에서 4명, 5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역구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내 국회의원이 많은 지역과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국가 경영에 많이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예산과 정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몇몇 거점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국가 정책 방향에서도 소외돼서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면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될 것인데 그러면 수도권 거주자는 감소와 소멸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보다 노령화와 수도권 집중화가 더 진행된 10년 후인 2030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앞으로 10년 후에 택배, 배달, 식당, 카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많은 생활 서비스는 과연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없는 병원, 복지사가 없는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이 운영 가능할까요? 조금 과장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추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청년 노동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모든 분야에서 충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방도로와 국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등 수많은 도로시설, 크고 작은 항구, 철도, 터널, 공항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는 가능할까요?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지자체의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세 저항이 덜한 간접세, 즉 유류세, 주류세, 담배소비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개별 소비세 등이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간접세 과정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고요. 노동인구와 은퇴인구, 청년과 노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 된다면 인구가 줄어도 나만 잘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나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10년 후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 벌어지는 인구 소멸의 원인이 저출산에만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재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 단위 지자체가 여러 곳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4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산부인과를 살펴보았을 뿐 전방위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정주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 저출산 심화되고요. 그리고 지역이 소멸이 되면은 결국 국가가 소멸이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처럼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통계청은 2023년 12월 14일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현재 5,167만 명인 한국의 인구는 2072년 앞으로 50년 후죠. 작년 기준으로 3,62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3,674명에서 1,658명으로, 고령 인구는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인구의 절반이 고령 인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마치 이제 회생 불가능한 환자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5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50년 동안 이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현재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저출산, 인구 감소, 노령화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